사회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들춰도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의 인터뷰가 추가로 보도됐는데 1998년에 안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이는 연구 소장이에요. 우리 소장이 누구세요? 실제 밖에서 몰라서 그러지 대통령을 되려고 준비해놓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얼마나 컸었는데 사무실 한 60평 넘는데 어디 있었어요? 그게? 누구세요? 강남 신사동 6층짜리 건물에 5층이 사무실이고 6층은 박 대통령이 유품을 넣어놨다. 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비밀 캠프를 차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만들었다는 겁니까? 비밀 사무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네. S빌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은 아마 이 근방 분들은 어떤 빌딩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지금 한국문화재단이 있는 이제 그런 사무실이었는데요. 네. 1998년부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한 안가입니다. 비밀 아. 캠프를 차렸는데 꼭대기층 2개, 그러니까 5층과 6층이 있고 6층에는 박정희 대통령 유물 같은 걸 뒀고 이제 5층에서 주로 모여가지고 예. 이런저런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비밀 캠프 안가는 2012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될 때 비로소 아마 해체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98년부터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모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운전기사 전원에 따르면은 그 98년 이후에 이 안가에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도 다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놀랍죠. 거기에 그럼 누구누구가 왔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비밀 캠프일 테니까. 비밀 캠프니까 딱 문고리 3인방이죠. 아, 그래요? 안봉근, 이재망, 정호승 비서관이 그때 당시에도 거기 출입을 했고 증언에 따르면은 아예 살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차 마시고 음식도 시켜 먹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98년도부터 다른 어떤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도 사실 일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안 갔었고 나머지는 그냥 이 안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때 의원 박근혜가 그랬다. 의원 이거죠? 박근혜와 또 이 문고리 3인방이 그러니까 국회는 없고 어디 있느냐 하면 다 거의 알고 다 보니 거기가 안가에서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밥도 거기서 시켜 먹을 정도로 그 안에서만 이제 회의를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원래 유경재단 직원들한테 우리 회장을 대통령을 만들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당시 의원에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대통령만을 향해서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걸 폭로한 김 씨는 문고리 3인방, 지금 말씀한 대통령의 3인방도 안가에 계속 상주하고 드나들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고리 3인방의 관계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호석이, 안봉근이, 이재만이, 이준상이 또 여직원 하나 다 여기 있어요. 강남사무실에서 강남 사무실에 월급은 거기서 나오더라도 말은 이 사람들 말 들어야 돼. 박 의원이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저가 다 시키고 연설문도 그렇고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가 보고하지. 야들은 일척을 간섭 못해요. 못하고 그냥 쉽게 해서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 종이라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반발하면 그거 끝이라. 자,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 최순실의 사람들이었다, 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운전기사는 아마 이제 저번에 세계일보 보도에 문고리 3인방 얘기 나오고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정윤회 씨의 문고리 3인방이다라는 그 보도를 봤을 때 속으로 굉장히 좀 웃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닌데, 언론에 정윤회가 헛다리 아닌데, 짚고 있구나. 네, 최순실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사분 얘기에 들어보면은 이제 사망했던 이춘성 비서관도 이미 98년, 99년 그때부터 여기에 드나들었었는데 이 문고리 3인방을 뽑은 사람 자체가 정윤회, 최순실이 같이 뽑았는데 예. 실은 말 듣는 것을 보면은 거의 순실이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순실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문고리 3인방은 실은 정윤회 사람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 가까운 지인인 운전기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에 토를 달거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다. 예. 자, 그랬는데 이럴 만큼 당시 최순실 씨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전기사 김 씨에게 극단적인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요청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량이 최순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의원님이 코드원이 된다면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머니하고 우리 소장님 데리고 한강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럼 내 죽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몇 시간 내가 미쳤나 내가. 자, 저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소장 최순실이 코드원 박근혜 그 의원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운전기사한테 당신이 우리 할매 그 임 씨죠. 그 임선희 씨. 최태민 씨의 부인 임 씨와 할매와 그 딸인 최순실을 데리고 차에다 태워서 한강으로 그냥 들어가주면 어떠냐. 농담이겠죠, 물론. 농담인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측근들. 그날 어느 날 모여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올라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뭐 안봉근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늘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바로 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우 진짜 우리도 못 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운전기사 당신이 그 할매하고 뒤에 최순실 태우고 있었을 때 한강으로 같이 빠져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쌓은 사람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미 심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됐고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라 했는데 못 벗어나고 결국 이런 국가적인 불행이 왔는데, 자,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그 전 남편인 정윤혜 씨 관계 역시 일반적인 부부와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정윤회의 권력 서열도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건데요. 네. 최순실의 위에 있고 그 밑에 정윤회, 남편인 정윤회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면은 순실이가 최순실이 거의 뭐 말을 막 하게 되고 정윤회는 이제 삐져가지고 집을 싸고 보따리 싸고 나갔다가 차에서 싸우면 내리고요. 가방 싸고 나갔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성질 나면은 뭐 아무 말이나 막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운전기사의 전언이 이거였습니다. 이 최순실이 정윤회를 핫바지로 내세워서 너 정윤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시오라고 하고, 자기는 또 정윤회를 조종하고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조종하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뭐 악마 이런 표현도 썼지만은 최고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주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출입처에 제한이 있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남편을 내세워서 그걸 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계속 논란이 됐었던 연설문 수정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얘기했는데요. 전용옥 전 의원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게 연설문이 어디 갔다 오면 다 걸레가 돼서 저런 표현을 썼습니다. 돌아오더라. 이제 보니 최순실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운전기사 김 씨, 김 과장으로 불렀던 이분 역시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다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재만 비서관이나 정호성 비서관이 그때 당시에 연설문을 만드느라고 밤새서 일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출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인 자기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 그때야 원고를 가지고 오는데, 그 원고를 처음에 정윤혜 씨가 보고 정윤혜 씨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최순실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용옥 전 의원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대통령한테 가서 그 대통령이 다 그걸 읽고서 그대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왜 그랬냐고 하니까 당시 박근혜 의원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서관들이 만들어준 거, 그리고 최순실이 거기에 최종 수정한 걸 가지고 들고 나갔을 뿐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 씨의 증언이 중요한 것은 이분이 17년 동안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최 씨와 그 가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최 씨와 정윤혜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서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관천 경정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가 뭘 모릅니까?
순실이 대장, 그다음 병근에 박의원은 골등. 순실이가 많이 하는 편이야. 막 떠들래. 내가 봐서 그런 것 같아. 뭐가 어떻게 저쩌고 그러는데 뭐 전화하고 끝나고는 막 자기가 아주 공주지 않아. 그래서 잘해요. 어머머 자기가 뭐 공주인지 아나 봐. 저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최순실 씨는 수십 년 전부터 대통령을 이제 박근혜 개인 박근혜 그리고 의원 박근혜를 조종해가면서 결국은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대통령이 된 뒤에도 허수아비처럼 자기가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순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회의원 만들고 이런 시기에는 최태민의 부인이었던 임선희 씨가 살아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당시에는 이제 임선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우회적으로 뭐 압박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고, 임선희 사망 이제 이후에는 남편인 정윤회와 거기 밑에 있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지시와 간섭들을 해놓은 것 같았었는데요. 방금 이 운전기사 김 씨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당시 박관청 경정도 문고리 3인방 문건 유출 때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세간에는 이제 뭐 권력 순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 1위, 정윤회 2위, 박근혜 대통령 3위 했을 때 저게 무슨 그게 헛소리냐 무슨 이랬죠, 헛소리냐? 처음에는. 왜냐하면 정윤회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또 최순실이 1위로 나왔으니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최순실 일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1위에 최순실을 꼽고 있었습니다. 자, 뭐 최순실 씨의 손이 안 미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죠. 10년 전부터 긴밀한 인연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을 좀 검찰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연결된 뭔가 사업 지시라면 그렇게 꼼꼼하게 기재를 해서 다 하나하나 다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가면서 그럼 왜 최순실과 그렇게까지 일을 추진했을까 보니 10년 전부터 최순실과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5년, 2006년 경에 안종범 전 수석이 살았던 곳이 정수 아파트인데 이 정수 아파트라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정수 직업훈련하고 유경재단 직원들만 살 수 있었던 일종의 집단 거주지였다는 겁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최순실이 사실상 이 그 유경재단을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서 유경재단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경재단에서 이 정수 아파트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안종범이 최순실을 몰랐다. 최순실이 그만큼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최순실 씨 이야기는 뭐 나중에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써질 것 같은데 혹은 두고두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순실 씨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사연장으로 넘어갈 텐데 친박 실세이자 정권 2인자로 불려왔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지금까지는 좀 의혹에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주제는 이겁니다. 최경환 드디어 2016년 병신년에 국정농단 병신 5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계를 총지휘하고 있는 최경환. 이 병신 5적의 단죄 없이는 지금 나라가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병신 5적이다 하면서 이분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저희가 판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친박의 핵심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진박 중에 진박 최경환 의원. 그동안은 뭐 많이 그동안 4.13 총선 이후 조용히 엎드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먼저 롯데? 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관계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뭡니까? 이제 오늘 이제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SK 또 롯데 면세점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압수수색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최경환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 정말 굵직한 두 개의 면세점을 갖고 있죠. 이 소공동 롯데하고 이제 앞으로 새로 짓는 그 월드타워점에 들어갈 그 두 개의 면세점이 있었는데 이 특허 인허가 과정에서 일단은 소공점은 다시 갖게 되지만은 네. 월드타워점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아, 그러면서부터의 문제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당시에서부터도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면세점 사업권에
뭐 사활을 걸었다 핫설들 정도였었고 그때 작년 한 신문사 보도 중에 이미 롯데 신동민 회장과 뭐 최경환 의원 간의 뭐 돈 거래들을 하는 보도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 측에서 발끈하고 나서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액수까지 50억이라고 저렇게 특정이 돼서 나왔었죠. 예, 근데 작년엔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소공점 면세점은 갖게 되지만 네. 월드타워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랬기 아. 때문에 최경환 의원이 내가 50억이나 받았으면은 네. 둘 다 돼야지 하나 뺏겼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뀌어서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올해 시내 면세점을 4곳을 또 뽑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조금 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다음 달에 4곳을 또 추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롯데 월드타워점하고 SK그룹 워컬 면세점은 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다시 추가로 내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이 그룹들의 출연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또한 롯데그룹 측과 작년 보도대로 따르면은 최경환 의원이 여기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최순실 게이트에서 면세점의 고리로 최경환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롯데로부터 돈 받았다가 70억인가 뭐 돌려주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양 변호사 그런데 그 본인은 이게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근데 롯데그룹 핵심 인사들이 최 의원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그룹에서 오너 일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위협력단장, 노병영 롯데물산 대표이사가 같은 고등학교 동문 라인이고 정기적으로 모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대국어 라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밝힌 바가 있죠. 국세청장, 서울청 조사국장, 서울지검장, 감사원 사무총장, 특히 사정 라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굵직한 자리들이 한 10여 명이 포진해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물론 최경환 의원은 그때도 10명이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자 음모론 펴지 말라는 식의 반론을 제기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니까 저런 부분들을 다 밝혀낼 그렇죠. 대목이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진박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또 커다란 두 번째 의혹. 네. 쉽게 얘기하면 삼성 합병과 관련된 특혜 의혹 아닙니까? 예. 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어떡합니까? 이제 국민연금 얘기 나오면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은 최경환 의원도 곧 언급이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방금 이제 우리 그 양지호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인맥을 얘기했는데 이 홍완선 씨와도 실은 대구고 동기 동창입니다. 동기 동창?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 홍완선 이제 씨가 여기 국민운용기금본부장에 이제 임명이 됐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물론 이 홍완선 이분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주로 이제 은행 영업 쪽으로 큰 분이거든요. 네. 법인 영업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운용이라는 것과 영업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됐고 여기에 대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홍완선 연기금 운용본부장이 있었을 때 바로 지금 그 유명한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홍완선 이게 단독의 하나의 얘기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의 압력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홍완선 본부장의 동기동창인 최경환 의원도 또 하나의 중간고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 라인으로도 다시 최경환 의원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혹은 그때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이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이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삼성 합병의 특혜 의혹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뭐 그런 거죠. 의혹입니다. 예, 의혹이죠. 네. 그런 의혹. 자, 그다음에 뭐 지금 이거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데 부실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명칭 이른바 서별관 회의. 자, 이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이 청문회만 열렸었고 회의 자체가 비공개 회의였고 그게 어떤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도 남지 않았다는 이유마로 싹 빠졌고요.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아예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그마치 4조 원이나 되는 자금이 지원된 부분인데 왜 이게 뭐 청문회 정도로 그쳐야 하느냐는 논란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최경환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제부총리였다 진박 중에 진박으로서 실세로 꼽혔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결정 과정 자체도 뭐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어떤 지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최 의원에 대한 마지막 의혹, 뭐 마지막은 아니겠죠.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건 이게 마지막인데, 자 보면은
이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자기가 아는 인턴을 네. 성적을 엄청나게 조작을 해서 네. 뭐랄까 채용되게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때 당시에 진술을 본인은 전혀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 진술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월 1일 저녁 2013년이요. 박철규 이사장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거짓말입니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죠. 자, 그런데 저게 완전히 거짓말인 걸로 드러난 거죠? 네. 그 재판정에서. 그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실은 감사원에 가서는 원래는 실은 안 만났다고 했는데 8월 1일 저녁에 만났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당연히 인턴 취업에 대한 얘기가 거의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곳, 뭐 롯데 면세점이라든가 국민연금의 홍한성 기금요금부장 이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벅차서 서울간 회의 문제 또 인턴 취업 문제 이것까지 이제 같이 복합될 때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실세 2인자였는데 지금은 뭐 조용히 계십니다만 과연 이게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어떤 모습,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사회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약품에 대한 건데요.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청와대 비상약? 자, 청와대 의무실장이 처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의무실장이 누구고 어떤 해명을 한 겁니까? 예, 청와대 의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출신입니다. 군인이죠. 군 현재 출신. 군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무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의료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밀 진단이라 이런 게 필요할 경우는 병원으로 옮기지만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에 간호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 비상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대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의무실장이고 중령이라면서요? 중령입니다. 현직 네. 군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의가 그걸 맡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의관들이 여기 맡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밝힌 자료들은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약품 구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대통령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의약품들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신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저희 패널 중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청와대 의무실이라는 게 그냥 정말 비상약 정도만 있는 거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다 근처 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학교 양호실을 비교를 했냐면 비상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갖추는 응급의료 체계인 거지 네. 정말로 필요한 시술 같은 경우는 다 밖에 나가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뭐 성형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지금 청와대의 정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드나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무실장의 손을 떠나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거기에 마취제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취제 엘라크림? 엠나크림입니다. 엠나크림이에요? 이름도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이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입한 의약품 목록 아닙니까? 네. 거기에 쭉 리스트업이 됐었는데 아마 눈에 확 들어왔던 게 저 엠나 5% 크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엠나 크림은 피부과 성형외과 관계자나 혹은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면은 거의 알고 있는 크림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현재 99% 이상은 저 엠나 크림은 시술에 쓴다. 그게 뭐냐면은 뭐 필러라든가 보톡스라든가 걸 맞을 때 국소 마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막 아프고 그렇게 되니까 네. 그 시술을 위해서 이제 바르는 이제 약이다. 그러니까 피부 표면 마취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엠나 5% 크림이 딱 나왔을 때 이쪽에 근무하는 이제 의학 전문가들은 아니 왜 성형 시술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엠나 크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다 어떤 해석을 했냐면 해명을 했냐면은 주사 맞을 때 네. 아프니까 그 엠나 크림을 바르고 덜 아프라고
맞을 그런 용도로 이제 구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주사 맞을 때 뭐 저기 그걸 바르고 맞는다는 얘기는 또 생전 처음 듣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을 수는 있는 거죠. 그 엠나 크림을 바르고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저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저 엠나 크림이란 용도는 누가 봐도 99%는 성형 시술할 때 쓰는 걸로 지금 널리 쓰여져 있는데 왜 저걸 주사 맞을 때 덜 아프라고 저 엠나 크림을 5통이나 샀을까? 아니 그게 청와대 말이 맞긴 맞아요. 왜 근데 주사 맞을 때 국소 마취를 하냐면요. 일반 주사는 한 대 정도 맞고 끝나죠. 네. 근데 보톡스 필러 이런 거는 피부 필요한데 여러 대를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 시술할 때 마취용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주사 맞을 때 아프지 말라라고 쓰는 건 맞는데 예. 그게 필요한 시술 자체가 성형이나 미용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기 주사 맞거나 이럴 때 주사 맞고 나서 거기다 마취를 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거 한 대 찌르고 말잖아요. 근데 예. 피부는 계속 찌르니까 저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저기에는 지금 청와대 성형 수술에 있는 그런 성형에 쓰는 그런 마취제뿐만 아니라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테이트도 이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의무실장은 그것도 제가 필요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응급 상황에서 기관에 이제 삽관할 때 쓰는 그런 약 그걸로 휴대하고 있다, 항상 갖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20개를 2014년 11월에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10개를 지난해에도 구입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위급할 때 응급 상황에서 쓰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응급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청와대 설명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뭐 기도가 막히거나 이러니까 그때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 쓴다는데 저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엠나 크림이 눈에 들어온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바로 저 에토미데테이트 리포르주라는 거였는데 저게 이제 일종의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프로포폴은 이제 불법이지만 저건 이제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응급용 양품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아까도 이 김 의원이 잘 설명을 했지만은 기도 삽관을 했을 때 목에다 이렇게 넣는 그거를 했을 때 쓰는 이제 마취제 뭐 이런 건데 30명분을 구입을 했거든요. 청와대가 이 기간 동안에. 네. 그러면은 이제 해명은 얘기한 것처럼 경호원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은 기도 삽관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가능한데 양이 일단 과도하게 많고 꼭 이런 이 전신 마취제까지도 이 의약품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시선이 있으면서 뭐 차마 더 나아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프로포폴로 계속해서 연관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엠나 크림과 함께 방향을 향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시술 쪽으로 나오고는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한 더욱 청와대의 명쾌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과 관련해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언론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반영을 하고 싶죠. 반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엠나 크림 같은 경우는 일반 주사에는 쓸 일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수면제 같은 것도 구입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수면제를 600개나 구입을 했는데 이게 수면제를 이렇게까지 쓸 일이 청와대에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고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고산병 치료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바닥 청소하는 데 쓰는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 청소제하고 구강청정제하고 성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강청정제 없다고 바닥 청소제 가져다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비아그라를 판매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정상적인 약품 따로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일부 지금 나온 것 중에 혈압조절제 같은 것도 있는데 혈압조절제는 의약품을 의료계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수술 같은 걸 할 때만 쓰는 건데 아까 의무실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부 의무실에서는 시술을 할 만한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의무실장도 밝혔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다 쓰였느냐라는 부분은 청와대 해명 자체가 이게 오히려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만 그런 물품이 들어가느냐. 그 이전에 다른 정부들 다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아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7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했다고 해명을 해주면 되는데 해명을 안 해주니까 참 계속 그런 궁금증만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초대 주치의였던 이병석 병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짧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요. 일단 이병석 원장이 자기가 왜 사퇴하게 됐는가, 사임하게 됐는가, 핵심이 그 태반 주사, 뭐 태반 주사, 비타민 주사, 어디서 성분도 모르는 그 에너지 그 주사 관련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 태반 주사라는 게 효과가 아직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거 아니니까 그것들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 거고요. 자기가 있을 때는 실은 저런 주사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입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병석 초대 주치 그 다음부터 아마 태반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었고 그럼 그때부터 이미 상당 부분 뭐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저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의약품도 특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대통령 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분이 끝까지 하는 게 또 하나의 관례였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제 무려 3분이 나오거든요. 저 그때. 이병석 주치의는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양방. 저분은 태반 주사 대통령이 놔달라 했는데 그거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안 해줬고 그다음에 저 이대 서창석 지금 서울대 병원장이시죠. 네. 저분이 들어간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이제 3대로 또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청와대 해명은 그게 아니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구입을 했다. 그럼 그 앞에 있을 때는 복지 안 하고 그 뒷부분에서만 복지를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태반 주사를 맞는 그 당사자가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석 주치 전 주치의 이야기에 따르면 용도가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의약품 논란 중에서 그 이게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당시에 대통령의 행적 7시간 그때 정말 뭐 하신 거냐 혹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뭐 성형과 관련된 뭘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의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의사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의 그 원장이 그때 당시에 나는 청와대 안 갔다 나는 골프 치러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해명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 해명 자체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냥 문 닫고 골프 치러 갔다면서 뭐 하이웨이 패스 카드 같은 것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네. 프로포폴을 그 당일날 사용한 건 나온 겁니다. 한 20ml 정도 한 병을 사용하다가 남은 5ml는 폐기했다라고 관리대장 자체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해명을 하기를 장모에게 아침에 시술을 해주고 짧은 시술이었으니까 한 20분 만에 끝내고 또 골프 치러 갔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저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 국민적 의혹이 풀릴 텐데 하여튼 청와대에서 언론 탓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있었던 그대로 저희 궁금증이 다 해소되게 그 설명을 해 주시길 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장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연장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뭐 들춰도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의 인터뷰가 추가로 보도됐는데 1998년에 안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이는 그 연구 소장이에요. 우리 소장이 누구 보세요? 실제 밖에서 몰라서 그런지 대통령을 되려고 준비해놓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얼마나 컸었는데 사무실 한 60평 넘는데 어디 있었어요? 누구보다? 강남 신사동 6층짜리 건물에 5층이 사무실이고 6층은 박 대통령 유품을 넣어놨다. 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비밀 캠프를 차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만들었다는 겁니까? 뭐 비밀 사무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네. S 빌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은 아마 이 근방 분들은 어떤 빌딩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지금 한국문화재단이 있는 이제 그런 사무실이었는데요. 네. 1998년부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한 안가입니다. 아. 비밀 캠프를 차렸는데 꼭대기층 2개, 그러니까 5층과 6층이 있고 6층에는 박정희 대통령 유물 같은 걸 뒀고 이제 5층에서 주로 모여가지고 예. 이런저런 정윤회, 최순실이 같이 뽑았는데 예. 실은 말 듣는 것을 보면은 거의 순실이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최순실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이 문고리 3인방은 실은 정윤회 사람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 가까운 지인인 운전기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뭐 아무것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에 토를 달거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다. 예. 자, 그랬는데 이럴 만큼 당시 최순실 씨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전기사 김 씨에게 극단적인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요청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이 최순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의원님이 코드원이 된다면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머니하고 우리 소장님 데리고 한강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근데 죽는데 그게. 그래 하면 안 돼요. 요새 몇 시간 내가 미쳤난 내가. 자, 저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소장 최순실이 코드원 박근혜 그 의원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운전기사한테 당신이 우리 할매 그 임 씨죠. 그 김선희 씨. 최태민 씨의 부인 임 씨. 에서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걸 폭로한 김 씨는 문고리 3인방, 뭐 지금 말씀한 대통령의 3인방도 안가에 계속 상주하고 드나들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고리 3인방의 관계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호석이, 안봉근이, 이재만이, 이준상이 또 여직원 하나 다 여기 있어요. 강남사무실에서 강남 사무실에 월급은 거기서 나오더라도 말은 이 사람들 말 들을 박 의원이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저가 다 시키고 연설문도 그렇고 뭐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가 보고하지. 야들은 일체도 간섭 못해요. 못하고 그냥 시켜서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 종이라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반발하면 그거 끝이라. 자,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 최순실의 사람들이었다, 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운전기사는 아마 이제 저번에 세계일보 보도에 문고리 3인방 얘기 나오고 뭐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정윤회 씨의 문고리 3인방이다라는 그 보도를 봤을 때 속으로 굉장히 좀 웃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닌데, 언론에 정윤회가 헛다리 아닌데, 짚고 있구나. 네, 최순실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사분 얘기에 들어보면은 이제 사망했던 이춘성 비서관도 이미 98년, 99년 그때부터 여기에 드나들었었는데 이 문고리 3인방을 뽑은 사람 자체가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비밀 캠프 안가는 2012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될 때 비로소 아마 해체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98년부터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모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운전기사 전원에 따르면은 그 98년 이후에 이 안가에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도 다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놀랍죠. 거기에 그럼 누구누구가 왔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비밀 캠프일 테니까. 비밀 캠프니까 딱 문고리 3인방이죠. 아, 그래요? 안봉근, 이재만, 정호승 비서관이 그때 당시에도 거기 출입을 했고 증언에 따르면은 아예 살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차 마시고 음식도 시켜 먹었었고요. 네. 그 다른 그러니까 98년도부터 다른 어떤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도 사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갔었고 나머지는 그냥 이 안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때 의원 박근혜가 그랬다. 의원 이거죠? 박근혜와 또 이 문고리 3인방이 그러니까 국회는 어디 없고 어디 있느냐 하면 다 거의 다 알고 보니 거기가 안가에서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밥도 거기서 시켜 먹을 정도로 그 안에서만 이제 회의를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뭐 원래 유경재단 직원들한테 우리 회장을 대통령을 만들 거니까 준비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당시에 의원에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대통령만을 와 할매와 그 딸인 최순실을 데리고 차에다 태워서 한강으로 그냥 들어가주면 어떠냐. 농담이겠죠, 물론. 농담인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측근들. 그날 어느 날 모여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올라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뭐 안봉근 뭐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늘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바로 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우 진짜 우리도 못 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운전기사 당신이 그 할매하고 뒤에 최순실 태우고 있었을 때 한강으로 같이 빠져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쌓은 사람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미 심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됐고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라 했는데 못 벗어나고 결국 이런 국가적인 불행이 왔는데
자,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그 전 남편인 정윤회 씨 관계 역시 일반적인 부부와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정윤회의 권력 서열도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건데요. 네. 최순실의 위에 있고 그 밑에 정윤회, 남편인 정윤회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면은 최순실이 거의 뭐 말을 막 하게 되고 정윤회는 이제 삐져가